한반도의 가을 산맥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계곡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 이준호는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완벽한 앵글을 찾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난 사흘간 내린 폭우로 인해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류의 장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준호는 34대 나이에 이미 한국 자연 다큐멘터리계에 떠오르는 스타였다. 그의 작품들은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며 주목받았고, 특히 한국의 야생동물들을 소재로 한 시리즈는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겸손했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자연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1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그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아무리 극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카메라 뒤에서 관찰자로 남는 것,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의 모든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었다. 계곡의 물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거셌다. 며칠간의 폭우로 불어난 물이 바위들 사이를 미친 듯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호는 망원 렌즈를 조정하며 물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려 했다. 그때 렌즈 속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태어난 지 2달여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생명체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절망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새끼였다. 아니다. 준호의 입에서 절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평생 지켜온 원칙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카메라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재빨리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계곡물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가을 산속의 물은 뼈까지 시리도록 차가웠고 물살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발밑에 미끄러운 바위들과 물속에서 굴러다니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그의 발목을 걸려 넘어뜨리려 했다. 물속에서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과 몸을 때렸지만 그는 오직 새끼 강아지에게만 집중했다. 강아지는 이미 상당한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작은 몸이 물 위아래로 떠다니며 간신히 코끝만 물 위로 내밀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의식을 잃기 직전인 것 같았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새끼를 낚아챘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강아지를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았다. 강아지의 심장이 새의 날갯짓처럼 빠르고 미약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작은 발가락들이 그의 재킷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호흡도 얕아지고 있었다. 준호는 온 힘을 다해 물가로 헤엄쳐 나왔다. 그의 다리는 추위와 급류와의 사투로 인한 피로로 후들거렸지만 강아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자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일이 벌어졌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떨기나무와 큰 바위들 사이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야생 진돗개들이었다. 모두 10마리가 넘어 보였다. 그들의 털은 진흙과 낙엽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오랫동안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온 흔적들이 온몸에 역력했다. 가장 앞서 나온 것은 커다란 암컷이었다. 다른 개들보다 확연히 큰 체구를 가진 그녀는 명백히 이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그녀의 주둥이에는 여러 개의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한쪽 귀끝이 크게 찢어져 있었다.
왼쪽 어깨에는 오래된 상처로 인한 털 빠진 흉터가 있었다. 생존을 위한 무수한 싸움의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분노나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깊은 절망이었다.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의 극도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야생 진돗개들, 특히 새끼를 잃은 어미의 본능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보통 인간을 피하지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바로 그들의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다. 무리의 다른 개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수컷들, 성숙한 암컷들, 그리고 작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아성체들까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무리의 리더인 암컷은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낮고 애절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준호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픈 소리였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어미의 통고 같았다. 가슴 속의 새끼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미약하지만 반응을 보였다. 작은 기가 꿈틀거리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 순간 어미 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이 놀라움으로, 불신이 확신으로 변했다. 이 아이의 엄마구나. 준호는 마침내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아마도 이 새끼는 물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 같았다. 그리고 어미를 비롯한 온 무리가 새끼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을 것이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가 이 낯선 인간이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것을 목격한 것이다. 어미개는 매우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각 걸음마다 준호의 반응을 예리하게 살폈다. 그녀는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새끼에게 다가가고 싶어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여전히 야생의 경계심이 깊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도망치려는 시도는 이 섬세한 순간을 완전히 망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만히 서서 어미 개가 접근하도록 허용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어미는 이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다. 그녀의 예리한 코가 공기 중의 복잡한 냄새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새끼의 냄새, 차가운 물의 냄새, 그리고 이 낯선 인간의 냄새까지. 그녀의 온 신경이 이 순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잠깐의 망설임과 내적 갈등 후 그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천천히 고개를 뻗어 준호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의 접촉은 전기와 같았다. 서로 완전히 다른 종족 간의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단숨에 전해졌다. 어미개는 이 인간이 자신의 새끼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히려 구해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호는 이 어미의 절절한 모성애와 감사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꼈다. 나머지 무리들도 그들 사이의 변화를 감지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젊은 수컷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새끼의 작은 발을 살짝 핥았다. 다른 개는 준호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살짝 비비며 지나갔다. 그것은 야생동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었다. 준호는 10년 넘게 야생동물을 촬영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책에서 읽었던 이론들,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던 조언들, 모든 것이 이 순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다. 무리의 행동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감마저 들게 하는 신성함이 있었다.
마치 그들이 준호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이제 새끼 강아지를 어미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우 천천히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새끼 강아지를 땅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미개는 준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와 새끼의 온몸을 정성스럽게 핥기 시작했다. 그녀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작은 코로 새끼를 이곳저곳 냄새 맡으며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새끼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안도의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새끼는 어미의 따뜻하고 거친 혀에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체온이 올라가고 의식이 또렷해지자 작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어미의 젖을 찾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무리의 다른 개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낮은 울음소리와 함께 꼬리를 흔들며 작은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무리가 준호 주위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큰 원을 그리며 섰다. 마치 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고대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그들의 자세는 결코 공격적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준호는 동물 행동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이런 행동이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야생동물들, 특히 진돗개 같은 경계심이 강한 종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미 개가 새끼에게서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깊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뒷다리로 일어서서 앞발을 준호의 가슴에 부드럽게 올렸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구걸도 아니었다. 그것은 포옹이었다. 감사의 포옹이었다. 준호의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어미 개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미 개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위협이나 경고의 소리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인정과 약속의 소리 같았다. 마치 당신을 우리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이제 준호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그의 캠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캠프가 있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무리는 그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놀랍게도 2마리의 성숙한 수컷이 그의 양쪽으로 나란히 섰다. 나머지는 뒤로 물러서며 나무들 사이로 분명한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를 안전하게 캠프까지 에스코트하려는 것이었다. 이 신비롭고 장엄한 행렬은 숲길을 따라 조용히 이어졌다. 준호의 양옆을 지키는 2마리는 때때로 그를 돌아보며 안전을 확인했다. 다른 개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랐다. 마치 귀중한 손님이나 높은 지위의 인물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숲속은 조용했다. 평소라면 다양한 새소리와 곤충 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이 특별한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은 마치 자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캠프가 보이는 숲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무리는 일제히 멈춰섰다. 어미 개가 다시 한번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코로 부드럽게 건드렸다.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미 개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부드럽고 낮게 울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고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작별의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텐트 안에 누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겼다. 그것은 꿈만 같았지만 젖은 옷과 몸 곳곳의 상처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원래 계획했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숲과 그 개들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2주 후 그는 다시 그 지역을 찾았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촬영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은밀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려 애썼다. 야생동물들은 보통 인간과의 접촉 후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틀렸다. 첫날 아침 그가 같은 계곡 근처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낮은 울음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숲 가장자리에 익숙한 실루엣이 있었다. 어미 개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이는 새끼가 있었다. 새끼는 준호를 보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오려 했지만 어미가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제지했다. 아직 인간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생의 지혜였다. 준호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미는 그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새끼는 호기심 가득한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다. 잘 자랐구나,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미개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코로 정중하게 건드렸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인사였고, 감사였고, 변함없는 우정의 표현이었다. 그날부터 준호의 삶에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가능한 한 자주 그 숲을 찾는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진돗개 무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 이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 새끼는 이제 제법 큰 강아지로 자랐고 눈송이라고 부르기로 한 그 아이는 준호를 볼 때마다 특별한 기쁨을 표현했다. 어미개, 그는 그녀를 금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녀의 황금빛 눈 때문이었다. 금님이는 이제 준호를 완전히 신뢰했고 때로는 그에게 무리의 다른 구성원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무리는 모두 12마리였다. 금님이와 그녀의 짝인 큰 수컷 바위, 그들의 새 새끼들, 그리고 바위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자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가진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 구조였다. 준호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진돗개들의 놀라운 지능,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 무리 내에서의 서열과 역할 분담, 새끼들을 키우는 방식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다큐멘터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준호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무리의 명예 구성원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를 보호하려 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와 함께 나누려 했다. 어느 날은 준호가 촬영 중에 발을 삐끗해서 움직이기 어려워하자 바위가 직접 나서서 그의 캠프까지 길을 안내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날에는 눈송이가 숲에서 발견한 특이한 열매를 가져다가 그의 발치에 놓고 갔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의 겨울,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보다 훨씬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고 먹이가 부족해졌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의 위기였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그들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자연의 법칙에 맡겨야 할까? 그의 오랜 철학은 후자였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촬영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이었다. 결국 그는 절충안을 찾았다.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는 대신 그들이 사냥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근처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소와 협력해서 이 지역의 생태계 전반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금림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불안해하며 숲 깊숙한 곳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다. 다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하고 있었다. 준호가 그들을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리 중 한 마리인 젊은 수컷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에 걸려 있었다. 아마도 밀렵꾼들이 설치한 것 같았다. 그 개는 준호가 구했던 눈송이였다. 이런, 준호가 달려갔다. 금림이는 준호를 보자 즉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올무를 풀어주었다. 다행히 상처는 심하지 않았고 눈송이는 자유로워지자 금림이에게 달려가 감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와서 그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사건을 통해 준호는 금림이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봄이 오자 무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 금림이가 새로운 새끼들을 낳은 것이다. 이번에는 3마리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송이도 짝을 찾아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었다. 준호는 이 새로운 생명들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금림이는 그에게 새끼들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그가 조심스럽게 만져보는 것도 허락했다. 이는 야생동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준호의 냄새에 익숙해졌다. 그들에게 준호는 위험한 인간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였다. 어미들은 준호가 있을 때 더욱 편안해했고 때로는 그에게 새끼들을 잠시 맡기고 사냥을 나가기도 했다. 이 시기에 준호는 그들의 생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진돗개들의 복잡한 사회 구조, 새끼를 키우는 공동체적 방식, 그들만의 교육 시스템 등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고 그는 한국 진돗개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이 특별한 가족들과의 유대였다. 몇 년이 흘렀다. 눈송이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성체가 되었고 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새끼들도 자라서 또 다른 새끼들을 낳았다. 무리는 더욱 커졌고 준호는 이제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들을 알고 있었다. 금림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 무리의 원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특별하게 대했고 젊은 개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다. 새로 태어난 개들도 본능적으로 준호를 친근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 개발업체가 이 지역에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만약 개발이 진행된다면 이 숲과 계곡은 사라질 것이고 진돗개 무리들도 서식지를 잃게 될 것이었다. 준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환경보호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들을 공개하여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진돗개 무리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몇 달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그 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고 진돗개 무리들의 서식지는 영구히 보호받게 되었다. 금림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라도 하는 듯 그날 유난히 준호에게 오래 머물며 감사를 표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과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사람과 친한 진돗개 무리가 산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길을 잃은 등산객을 안내해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몇 차례 그런 일들이 보고되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등산객이 야생 개들의 안내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절벽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개들이 도와주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다. 준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관심이 그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지혜로웠다. 그들은 선별적으로 인간들을 도왔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도움을 주었고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년이 흘렀다. 준호는 이제 40이 넘었고 결혼해서 어린 딸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이 특별한 우정을 믿지 않았지만 직접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5살 된 딸 소윤이를 데리고 숲을 찾았다. 금림이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보고 기뻐했다. 소윤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금림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금세 마음을 열었다. 아빠, 이 개는 왜 이렇게 착해요? 소윤이가 물었다. 이 개는 아빠의 오랜 친구야. 그리고 너도 이제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거야. 그날 금림이는 소윤이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마치 준호의 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다. 소윤이가 넘어졌을 때는 다가가서 핥아주고 무서워할 때는 옆에 앉아서 안심시켜 주었다. 이제 무리는 4세대에 걸쳐 확장되어 있었다. 처음 구했던 눈송이의 증손자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세대가 준호를 특별하게 대했다. 마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무리의 DNA에 새겨진 것 같았다. 금림이와의 마지막 만남은 가을이었다. 그녀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고 움직임도 느렸다. 하지만 준호를 보는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와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웠어, 금림아. 너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너희 가족들은 계속 잘 돌볼게. 금림이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긴 세월의 무게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 겨울, 준호는 더 이상 금림이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손들은 여전히 그 숲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준호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다. 봄이 오자 새로운 세대의 새끼들이 태어났다. 그들 중 몇 마리는 금림이와 똑같은 황금빛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이제 그 숲을 방문할 때마다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영원한 다리를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눈송이는 이제 무리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금림이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함께 준호에 대한 특별한 신뢰도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의 개들도 본능적으로 준호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딸 소윤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특별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 금림이는 정말 할아버지를 기억했을까요?
손자가 물었다. 그럼, 진정한 사랑과 감사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야. 준호는 여전히 가끔 그 숲을 찾았다. 이제는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숲 가장자리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때로는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부드럽고 친근한 울음소리가 마치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5세대, 6세대로 이어지는 진돗개 가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인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DNA에 새겨진 것처럼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준호가 그 숲을 처음 찾았을 때 그는 단순히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 종족을 넘어선 깊은 우정과 신뢰의 힘. 그리고 한순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친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 그 진돗개 무리는 여전히 지리산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등산객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길을 잃었을 때 야생개들이 나타나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준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 사랑은 이어진다. 감사는 전해진다. 그리고 선한 행동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을 때 시작된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였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영원한 사슬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슬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디선가 지금도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진돗개들이 산속을 달리며 그들만의 특별한 기억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언제나 자신들의 가족을 구해준 그 특별한 인간에 대한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